구슬치기, 가지치기 이런 치기는 들어봤어도요. 참 해괴망측한 치기가 다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심스럽게 후진하던 차량 앞부분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운전자도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차량 주변에 있던 행인의 모습이 굉장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허허. 어떤 사고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도로를 걷다가 후진하던 차량에 다리를 부딪힙니다. 어허. 지금 왼발을 절뚝거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다리를 다친 듯 다리를 부여잡고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는 듯한 몸짓을 취합니다. 오른발 다친 것 같아요. 오른다리를. 그렇습니다. 네. 오른다리를 이렇게 허벅지로 부여잡고 네.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네요. 네. 정면에 흰색 차량이 출발하죠. 네. 왼쪽에 보행자가 따라가는데 네. 이때 사고가 난 겁니다. 어허. 그런데 저 보행자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니까 어허. 다리를 쭉 뻗는 모습이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아하. 수상해 보이는데요. 사고 후에는 운전자에게 돈까지 받아냈다고 하는데 아하. 알고 보니까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일명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범인이었습니다. 아하.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장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는 잘 안 나타났지만 진짜 네.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멀리서 잡힌 CCTV를 보니까 아니 그 무슨 쇼트트랙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발 집어넣는 것처럼 쑥 집어넣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손목치기는 많이 방송했죠. 아하. 제가 지나가는 차량한테 손을 그 백밀러 같은 데서 탁 대가지고 퍽 소리 나면은 예. 뭐 손 부여잡고 이래가지고 네, 손목치기 이랬죠.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이른바 발을 집어넣어서 타이어나 그 타이어에 있는 그 캡을 퍽 차가지고 소리 나게 하면서 아하. 쩔뚝거리는 네. 이른바 얘기하는 발목치기입니다. 저게. 발목치기예요 이게. 예, 이 경찰에서는 저걸 발목치기라고 일반적으로 네.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난 1월 14일 날 오전 8시 45분경에 이제 중량구에 있는 그 중량천로에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네네. 50대 남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후진하는 차 일부러 이제 선정해가지고 쓱 다가가서 아무래도 후진하는 차가 시야가 좁죠. 그러겠네요. 다가가서 이제 네. 그 차량 그 뒷바퀴라든지 앞바퀴에다가 네. 발로 일부러 차는 거예요. 그래 아하. 이거 차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펑 하고. 그래야지 이 운전자가 이 뭐 접촉이 있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쩔뚝쩔뚝 하고요. 네.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저 수법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저 손에 들고 있는 소품 보세요. 네. 무슨 그 서류 같은 거를 일부러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일상 그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서류 봉투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아하. 나름대로 이제 그 범죄자들의 소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소품 들고 아주 그럴듯하게 교통사고를 이제 위장한 건데 네. 보험사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서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급히 길을 가는 길에 지금 당신이 나를 차로 치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경찰도요. 이 사람 이 수법을 찾아내서 이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그 고의 사고를 낸 뒤 그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들에게 지금 몸이 괜찮다. 나중에 보험사 해달라, 접수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현장을 이탈했고 보험사 및 경찰 등 그 수사기관의 고의 사고 이름을 피하는 수법으로 사용했으며 그 발각되기 두려워서 우선 현장을 이탈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총 5회에 걸쳐서 2,700만 원 상당을 보험회사 3개사 상대로 편취한 혐의입니다. 수법 중에서 손목치기 수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운전자들이 효과음이 작기 때문에 피의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효과음을 더 내기 위해서 발로다가 좌측 바퀴나 휀다, 범퍼 등을 차면 큰 효과음이 나타나니까 피해자들이 사고 난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겠네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조그만 게 운전 중에 부딪혀도 소리가 느껴지니까 이걸 발로 뻥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소음,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이런 쪽으로
범죄 쪽으로는 정말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손목치기나 발목치기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혹시 더 여죄가 있지 않을까 수사를 하는 건 당연했고요. 네. 제가 추정컨대는 이 사건으로 적발된 다음에 보험회사에 협조를 구했을 겁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이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아하. 보험금을 수령하면 기록은 다 남아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분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그리고 네. 보험회사로부터 각 사고 내역을 들여다본 다음에 드디어 그 여러 가지 여죄가 그대로 그러니까요. 밝혀지게 이릅니다. 아하.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 일대에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보행 중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험회사한테서만 총 2,700만 원을 편취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더 취득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더 조사가 이루어질 네. 법도 한데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네.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요, 유인경 기자님 앞서 우리 경찰의 브리핑 중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머리를 잘 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몸이 괜찮을까요? 이따 나중에 보험사 접수해 주세요. 뭔가 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렸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저런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즉석에서 뒷목 잡고 맞아요.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복장 자체가 좀 불량스럽게 아하. 나타나는데 뭐 약간 정장이 있고 서류 봉투까지 갖고 네네. 있고 또 어떠십니까? 그럼 지금 괜찮으니까 처리하세요 하면 다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의심이 없게 한다면 뒤에서 이렇게 해냈고 더구나 장소가 주로 시장통이었어요. 그래서 뭐 후진하다가 자기도 잘 모르고 불법 주차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현장을 빨리 벗어나자라고 했던 분들에게 이제 위기감을 줬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 썼더라고요. 이 사건 네. 기사에 대해서. 저 사람 구속시키지 말고 미세먼지 길거리 그대로 세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여성 운전자분들을 이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이런 이 보험 사기범들은 많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같은 상황에서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한다거나 맞아요. 가해를 한다거나 타겟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더군다나 여성들이 낯선 곳에 혼자 있는데 또 가해자만 뭐라고 하면 또 위축되는 심리효과가 그러겠네, 진짜. 있거든요. 그런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험 사기의 타겟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좁은 골목길 갈 때 굉장히 긴장하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서로 안전 운전은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피해가 있었을 때 한번 다퉈보자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면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보험 사기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운전자에게는요, 딱 이 고함을 지르고 막 위협적으로 대하니까 여성 운전자분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런 보험 사기 관련해서 혹시 예. 운전자 입장에서 예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저는 꼭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네. 저 뭐 집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현장에서 직접 합의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요? 가능하면 경찰서나 보험회사를 불러서 네. 처리하는 게 좋고 요즘에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분들 나오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인 다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을 좀 택하시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일방통행도로에서 교통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따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일방통행에서 신호 위반하고 나온 분들, 역주행한 사람들, 네네. 혹은 음주운전하신 분들, 혹은 면허시험장 주변에 차 끌고 가고 아직 면허도 안 땄는데 차 세워놓은 무면허자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 분들만 특별히 노려가지고 저렇게 부딪히면 의심이 가도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는 대로 따줘야 돼요. 그러네요.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라. 그러네요. 정말로 이 꿀팁을, 정말로 알짜배기 팁을 김복준 의원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차량에 탄 채 바다에 빠졌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아하. 해경이 현장으로 출동해 봅니다. 네. 전남 여수시 금호동의
한 선착장에 도착하는데 네. 가보니까 흰색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차량을 보니까 차량의 뒷좌석에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 12월 31일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입니다. 어허. 지금 이렇게 은색 차량을 발견이 됐는데 네. 저 차량 뒷좌석에 신고를 했던 40대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아.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병원으로 저 여성을 이송했지만 아하. 여성은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게 이송 장면인가 보네요. 또 저렇게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숨진 이 여성 이 몸 상태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좀 발견됐다면서요? 이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하. 2018년 12월경에 재혼을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네. 재혼에 이르기 전 2달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018년 10월부터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여러 차례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2달 이후에 남편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내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만 17억 5천에 이르렀고요. 남편 명의로 나중에는 보험금 수령자까지 변경이 되는데 네. 이 남편이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네. 이 범행 일주일 전에 선착장에 대해서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범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교제 중에 네. 여러 보험에 가입을 했고 사실 결혼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고 그 수령자를 나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은 재혼을 합니다. 네. 사고 20일 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또 남편이 수령자로 의심을 하니까 이 의심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남성이 자기 명의로 가입돼 있던 보험을 아내 명의로 바꿔줍니다. 아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이틀 후에 자신 동생 명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결국은 보험금은 모두 다 자기가 수령하라고 했던 거죠.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던 것인가?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아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범행 일주일 전에 앞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곳을 답사까지 했대요. 유인경 기자님. 예, 저는 정말 너무 섬찟하고 끔찍한데 네. 근데 굉장히 욕심은 많은 분이지만 머리는 좋은 분 같지가 않습니다. 아하. 일주일 전에 답사하는 게 흔적이 안 남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보험 사고가 되면 보험을 탔을 경우에 누가 가장 의심스러울까는 뭐 경찰이 아니다 하더라도 드라마만 열심히 봐도 알 수 있고 신문만 네.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주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하.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네. 너무 정말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당시 해경은요. 계획살인으로 일단 봤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그랬대요. 차량이 바람에 밀려서 추락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경찰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계속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을 뿐 나 보험금 타내려고 사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당시에 결정적 범행 정황이 담긴 증거가 드러났다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게 실수인지 고의로 낸 사고인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아내 입장에서도 뭐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당시 그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이 공개가 돼서 공분을 아하.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네. 남편이요, 이렇게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유유히 거닐고 있고요. 지금 저 때가 차량이 지금 바다에 빠진 그 순간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는 뭐 신고를 했다거나 굉장히 초조해했을 텐데 네. 뛰어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네.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아하, 역시 경찰의 날카로운 눈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최초 만남은 작년 8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은 10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는 12월 달에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3일 만에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저희 장소는 바람에 의해서 차량이 밀려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이 뒤에서 밀지 않는 한은 차량이 추락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가 운전자는 31년 동안 자동차 좀 아는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착각해서 기아를 풀어놓고 사이드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았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차량 조수석 뒷면에 7cm 가량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때 단시간에 깔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지금 물에 빠져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자기는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무리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차량 자체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경찰이 네. 사고로 처리를 안 했을 겁니다. 아하. 네, 경찰을 좀 했다는 사람 같으면 네. 이미 저 CCTV를 보는 순간, 아니 누가 자기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자적하면서 걸어갑니까? 본인이 같이 뛰어들어가서 구조하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네. 허둥지둥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미 저 CCTV 화면 하나만으로도 경찰은 저 사람을 의심을 했을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 갔겠죠. 네. 결국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 보험 가입한 사실도 나왔고 네. 또 수익자 변경한 것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인양해 가지고 보니까 네. 저 사람의 직업이 레카차 운전을 한 31년 했다고 그러면 거의 운전 분야에서는 그 도사예요, 도사. 아하. 그런 사람이 저기에 서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풋 브레이크. 네. 그거를 채우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네.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립 기어에 놓으면 차가 밀린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예, 진짜. 중립 기어에 놓고 네. 그다음에 차량 뒤편에는 아내가 있는데 조수석 쪽에 한 7cm 정도를 살짝 열어놨어요. 그 열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 물에 빠지면 물이 스며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만약에 차문이 완전히 잠겨 있으면 그 차체 내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산소가. 그래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빨리 들어가라고 살짝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등등을 딱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이건 범행이다. 네. 범죄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은요,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설명 중에 이 여성이 차량 안에서 신고를 했다면서 그 말은 결국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에 잠기는 안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위기에 촉발한 상황에서도 살겠다라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세상에. 것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아내를 수장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한 거 세상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찰나에 남편 행동은 무엇이 있고 여기에 왜 왔고 그동안에 있었던 보험 가입은 무엇이고 찰나에 다 지나갔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확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네. 혼자라도 내 스스로라도 구제하려고 신고를 했던 그 순간 네. 끝까지 숨지면서까지 그래도 구조의 가능성을 기다렸던 이 여성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정말 네.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악마를 보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제목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로 악랄한 범죄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살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네. 살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살인,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등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아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보통 동기 살인과 다르게 양형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굉장히 악랄해 보이는데 그에 맞춰서 양형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요. 네. 특히나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네. 또 잔혹한 범행수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 네. 부인을 넘어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최하한이 징역 18년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더더욱 소름 끼친 대목이요, 유인경 기자님. 저곳까지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물론 저 여수의 금오도라는 데가 실제로 해돋이로 유명한 장소긴 해요. 그렇다면 범행을 위해서 저곳으로 가자고 유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지금. 그렇겠죠. 해돋이 보러 가자, 연말을 뭐 하자라고 했을 텐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은 모든 게 돈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17억 얼마? 그다음에 자기 보험금 수령한 것도 수령자 바꾸는 거. 게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왜 20일 만에 살해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좀 더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면 의심도 좀 덜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17억 얼마를 부으려면 매달 보험금이 엄청나잖아요. 아하. 그 보험금조차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성급한 마음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이분을 혹시나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변호해 주는 분들은 좀 냉철한 이성을 갖고 변호해 뭐 주시면 부담도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저 사건이요. 너무너무 믿었던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많이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어도 뭐 이제 유죄로 뭐 확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사람의 범행 시작 그 계획은요. 8월 달에 만났죠. 네. 8월 달에 만났고 보험을 들기 시작한 게 10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10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전부 수령하게 되면 5개 보험에 17억 5천만 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범행 계획을 수립했고 네.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저기 가서 조금 있으면 민박 찾는다고 그랬어요. 민박 찾다가 사고 났다고 했거든요. 민박 찾고 1월 1일 날 해돋이 보자 하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이전에 일주일 전에 본인은 혼자 가서 현장을 답사를 다 해온 거예요. 아하. 그럼 완벽한 어떤 그 범행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수행이 된 것이거든요. 아하, 세상에요. 정말로 차가 가라앉는 순간에 구조 신고를 했던 그 여성,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악마 같은 인면수심의 이 남편, 법의 단죄, 그리고 어떤 선고가 내릴지 뉴스파트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에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4일 새벽 6시 반경이었습니다. 노년파출소로 굉장히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오는데요. 아하.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이런 아이고. 신고 전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곧바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데요. 네. 출동했는데 노년초등학교 인근 내에서 봤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여 장난 전화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는데 네. 경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샅샅이 그 동네를 찾아서 수색을 해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거의 10분 동안 그 골목 인근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한 경찰관이 여기에 운동복 상의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라고 발견을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이 정황만 봐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더 심상치 않은 뭔가도 발견됐다면서요,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운동복 상의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그 여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잡아 끌으면서 벗겨진 거예요. 이거는 뭐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의 그 휴대폰도 발견이 됐고 아하. 요즘에 휴대폰 일반 뭐 누구나 이거 손에서 놓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손에서 휴대폰을 놨다면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추정할 네네. 수 있고 그다음에 신분증이 있었을 아하.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 거기에다가 현장에 떨어져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핏자국 네. 혈흔이 있다면 이거는 소지품을 놓고 갈 정도가 되면 누구한테 끌려갔다는 얘기고 끌려갔다는 거는 납치범죄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혈흔은 결국 납치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머리가 쭉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박성배 변호사님, 이 현장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네요, 그러면. 초동 조치를 취하는 지구대 경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아하. 혈흔이 발견됐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네.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됩니다. 네. 주변을 샅샅이 골목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또 다른 혈흔을 발견합니다. 아하. 그곳 200m 떨어진 빌라 앞에까지 혈흔이 발견되는데 어허. 그렇다면 빌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어허. 직감을 합니다. 네. 들어가 보니
101호가 의심스러워요. 혈흔이 이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같이 간 흔적이 101호에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요. 네. 아하, 이건 이 안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면 이때가 6시 반에 신고가 들어왔고 네. 101호 빌라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전 7시경일 겁니다. 네. 경찰은 그대로 있을 수 없죠. 네. 죄송하지만 네. 주변에 자고 있을지도 모를 이웃들한테 다 수소문을 한 거예요. 건물 관리인 좀 찾아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건물 관리인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미 신고 또는 피해 여성의 신분증은 확보돼 있죠. 네.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아하. 혹시 이 사람 이 빌라에 삽니까? 네. 삽니다. 아하. 101호 맞습니까? 네. 101호 맞습니다. 이 피해자가 101호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아하. 가해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아하. 걸 확정을 한 겁니다. 네. 열어라. 인기척이 없어요. 네. 강제로 문을 열겠다라고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강제로 문을 열겠다는 경찰의 마지막 최후 통첩에 그제서야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빌라까지요. 주변에서 한 200m 떨어진 주차장부터 빌라까지 혈흔이 이어졌다면 이 피해 정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출혈이 상당히 심했다는 걸 네.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저게 세면 도로, 아스팔트 도로인지 몰라도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끌린 자국은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보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101호 앞에 다다른 것 같고요. 네. 쭉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정말 그러네요. 열심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101호의 거주자가 누구인지 확인 작업까지 했던 경찰의 순발력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문이 열렸을 때 대체 그러면 그 안에서 101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강제 개방을 경고해도 문이 안 열리는데 순식간에 후다다닥 하면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남자친구가 순간 당황한 사이가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후다닥 달려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본 피해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왜요?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된 세상에.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서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눈 주위, 뼈, 꽃뼈 다 네.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더 심각한 건 그 네. 현장에서 남자친구는 부엌칼,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죽이겠다라고 사례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만약에 경찰이 이건 진짜. 초동 대처를 늦게 했다면 유인경 기자님 그 여성 어떻게 됐을 장담 못해요, 진짜. 근데 뭐 이런 사건이 나면 꼭 제목이 데이트 폭력으로 합니다.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죠. 19살입니다. 그 여성은. 남성은 25살이고요.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낮부터 이렇게 만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건을 보고 아까 정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경찰이 너무나 이 대처를 잘해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국영수 가르치면 뭐하냐. 지금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3일에 한 번꼴로 네.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데 네. 유치원 때부터 정말 인성교육, 네. 서로 배려하는 교육 이런 거 시키지 않고서는 네. 이거 뭐 결혼도 안 할 거고 네. 애도 안 낳을 거고 뭐 저출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이성에 대한 네.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김복준 의원님도 평소 강조했던 게 이런 걸 데이트 폭력으로 뭉뚱그리는 표현이 이 부적절하다는 지금 네. 많이 하셨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돼요. 가중처벌하는 요인이 없다면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을 쓰면 일견 얼핏 들으면 사귀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 특례법처럼 가중처벌하는 요소, 그걸 진행하는 과정, 지원 체계가 확립된다면 네.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아하. 데이트 폭력이라는 폭력 죄명을 없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쓰면은 아하. 오히려 어떤 폭력의 강도를 희석시키는 것, 그럴 것 뉘앙스를 같아요. 준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일부 미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하는 그 법을 두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신속히 어떤 그런 입법 체계가 구축될 때가 됐습니다. 네. 정말로 경찰의 이 현장에서의 초동 대처 그리고 집요함, 끈질김이 없었다면요. 정말로 이 여성 더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의 죄질 누가 봐도 악랄하고 무겁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는 폭행 등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죄명은 좀 더 달리 취급해야 될 겁니다. 아하. 앞으로도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거고 네네. 상처 정도로 봤을 때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여지고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특수 상해가 될 거고요. 아하. 또 흉기를 들고 살해 위협을 했다고 하면 또 네. 특수 협박이 되는 거죠. 네. 또 혹시나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네. 그 이전부터 그 정도는 경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행동이 반복됐다면 상습성을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네.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아하. 봅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범행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상당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심신미약 강경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건 곰곰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손정혜 변호사님, 전화 신고 한 통에서 시작이 됐어요. 주변 분들이 그럼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 여성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신고와 경찰이 집요한 책임감이 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신고 아마도 누군가 신고하겠지라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성은 그 빌라 101호 안에서 어떤 상황에 그러네요, 처해졌을지 진짜. 12시간, 24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거나 그러니까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신고 정신을 네. 가져야 된다는 게 이런 사건에서 또 보이는 맞아요. 것이고요. 경찰이 네. 200m 떨어진 곳에서 소지품을 했다는 것은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정신없이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 노력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것, 저는 이게 일맥상통하다 보는 게 김복주 의원님, 우리가 흔히 방관자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에이, 네.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특히 남녀 사이의 문제니까, 에이, 둘이 뭐 연인이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방관자 효과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그 일정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네. 누군가 알아서 그냥 입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얘기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신고해 줄 걸로 믿는 거는 굉장히 그 착각이에요. 네. 지정해야 돼요, 아. 지정. 예, 저기 옆에 빨간 모자 쓰신 분 네. 신고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하는 저기 거예요? 저 노란 바지 입으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하면 지정을 받은 사람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고 신고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네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신고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 네. 꼭 지정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 끔찍한 사건요. 이 법에 단죄가 있기를 또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 나쁘죠. 그런데 보복운전도 나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했다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흰색 차량이 끼어드는데요. 흰색 차량의 운전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달리는 흰색 승용차가 이게 지금 택시의 전방 아이고.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택시 앞으로 끼어듭니다. 오. 택시가 좀 피해 가려고 하니까 급기야 이 차량이 후진까지 후진하네. 하면서 막아섭니다. 네. 계속해서 택시를 위협하고 있었던 어허. 거죠. 택시 안에는 승객 3명이 있었는데요. 네. 저 3명 중 1명이 항의를 하려고 저 차량으로 다가가지만 저 차량은 그냥 주행랑을 칩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저 60대 남성의 보복 운전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일주일 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네. 그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후의 오. 모습이에요. 지금 차량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오. 뒤따르던 차량이 멈칫멈칫하고 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급제동을 아이고. 걸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저 차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앞 차량이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니까 차선까지 변경하려고 하지만 앞 차량은 아이고, 저 또다시 뭐예요? 막아섭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범행을 저지른 그 아이고, 남성이 어휴.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오, 겁니다. 김복주 의원님 방금 보세요. 차로를 몇 개를 가로질러 와서 지금 막았어요, 앞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택시가 좀 이렇게 이제 추월을 한 모양이죠. 네. 그게 기분 나쁘다는 아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택시 앞에 와가지고 가로질러 와서 갑자기 그 이 장면이군요. 브레이크를 아.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옆 차선으로 빠지려니까 후진해 버리는 아,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추월했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60대면은 인생도 살 만큼 사신 분이고 그런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참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담 받으셔야죠. 주행 중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을 했다는데요. 글쎄요. 무슨 그러면 도로가 다 자기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 냈습니까? 이게 끼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분을 못 참고 저런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자, 피해자분은 얼마나 식은땀이 등골에 흘렀을까요? 피해자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강백문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앞에서 탁 막더니 그냥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이제 뒤에 차를 또 있으니까 서서 천천히 갔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갔는데 앞에서 내 가는 길을 계속 쫓아서 그냥 앞에서 막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 되게 위험했죠.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막 밟고 그래갖고 만약에 그때 주위에 차가 있었으면은 아마 크게 한번 사고 났을 것 같았어요. 쫓아갖고 한 3-4번 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박성배 변호사님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정말로 앞서 첫 번째 영상은 그나마 이 2차로 도로니까 그리고 밤이었으니까 차량 통행도 별로 뜸했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 어디 강변북로 이런 데 같은 큰 도로인 것 같습니다. 몇 개 차로를 가로질러 와서 앞을 떡하니 막았고 주변에 저 또 음주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네. 강변북로는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늘 차가 많거든요. 네. 저 정도 범행을 저지르면 뒷차도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그러면 네. 차가 주변이라도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아하.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진 않았는데 네. 마침 저 사람이 저 24일 대낮에 강변북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속도를 계속 높였겠죠. 아하. 경찰은 이미 뒷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차례 더 나아갑니다. 네. 저렇게 보복 운전을 할 정도면 계속 속도 위반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경찰서 112 상황실 들어가면 네. 교통 단속 카메라 적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혹시나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내역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저 보복을 운전을 한 17분 후에 네.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딱 찍혀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혼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속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가 고지서가 부과됐겠죠? 네. 이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서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기 이르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이요. 보세요. 딱 저 장면이에요. 이 속도 위반 이 CCTV에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어요. 저렇게 운전자까지 딱 이 특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이요. 정말로 뭐 너무너무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뉴스파이터 진행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검거하고 나니까 이 사람 뭐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그런데 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대리업체에 누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는지는 전혀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생각하기에도 네. 일단은 이 오 씨가 최근 5년간 2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전력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무인 단속기에 딱 사진이 찍혀 있는 네. 아무도 없는 대리기사는 눈 씻고 봐도 대리기사는 앉아있지 않은 사실을 보고 네.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네. 본인은 나 그동안 법 잘 지켰다. 나는 법 잘 지키고 네. 다른 사람들이 안 지켜서 한 것뿐이다라고 아하. 했지만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과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인경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면만 봐도 이 자동차는 정말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남에게 저렇게 위해를 가면 정말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살인 무기인데 저분은
이제 환자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네. 구속이다 뭐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경우에 면허만 취소하지 않습니까? 차량 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량 압수를 하면 일단 미세먼지 제거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차가 없어야 다시 뭐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법으로라도 제가 아는 의원들한테 좀 발의를 하도록 부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인데 맞아요. 뒤에 보복운전이 가장 무서운 건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아하. 지금 저 화면을 보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이 저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딱 꼬집어서 무슨 혐의로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복 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부딪히게 되면 폭행도 될 수 있고 손괴도 될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협박이 되는데 차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으니까 특수협박이 되는 특수협박이 거죠. 되는 거예요. 특수협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사 네. 불벌죄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 네. 음주운전 정황도 발견됐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적발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음주운전 아하. 측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네. 이 범행 전에 네. 술을 어떤 걸 마셨고 어떤 네. 정도로 마셨고 또 어떤 사람들과 마셨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혹시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바다 건너 미국 얘기입니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8살, 5살 된 자매가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이 마을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던 것 그러겠죠. 같아요.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경찰, 가족 등이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40시간이 지나서도 이 아이들을 찾을 수가 어떡해요.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 사이 비까지 내려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아이고. 실종 44시간 만에 이 아이들이 무사히 도착했고 오.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인데요. 네. 차량에 지금 아이 2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세상에. 실종 아이고, 정말. 44시간 만에 부모님과 다시 만나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지금 아빠가 언니를 안고 있고요. 엄마가 동생을 안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이제 비까지 내려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에도 크게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하. 지금 보시는 저 뒤쪽 숲 쪽에서 네. 아이들이 발견됐던 건데요. 네. 저 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천우신적 그리고 정말로 이 수색하시는 분들이 구조로 나서셨던 분들이 정말로 민첩하게 일대를 다 수색한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인경 기자님 저 아이들이 왜 숲속까지 가서 발견된 길을 잃은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는 네네.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소아 성애자들이 되게 많아서 아하. 어린아이들의 납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크라멘토 좀 멀어진 이 마을은 이제 굉장히 좀 평화로운 마을이었나 봐요. 8살과 5살 자매가 손을 잡고 모험을 떠나보자 이러고 떠난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집에서 2.3km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뭐 이 친구들이 집이 싫거나 뭐 그게 아니라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놀러 가볼까? 네. 하고 손을 잡고 떠나서 이것이 잠깐의 어드벤처가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네. 이 두 자매를 찾기 위해서 260명의 경찰들이 수색에 협조를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 자매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품에 오게 된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학원 걱정 안 하고, 네. 학습지 걱정 안 하고 자매가 손잡고 놀 수 있는 환경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좀 행복해 보입니다. 아하. 네. 이 자매 중에 언니가 레이아예요. 네. 그리고 동생은 캐롤라인이에요. 유인경 기자님 설명을 들으면 그랬겠죠. 캐롤라인, 언니랑 같이 모험을 떠나지 않을래? 언니 좋아. 그래서 손을 잡고 작은 모험을 하기 위해서 숲을 갔겠죠. 그런데 길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 여기가 어디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잃고 40시간 넘을 동안 얼마나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실제로
자매 당시 옷차림이 어땠을까? 이 추위에 대비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대비하진 못하고 말 그대로 모험을 떠난 듯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하. 뭐 제 일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요. 네.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집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저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에 그냥 가볍게 네. 정말 그야말로 작은 모험. 언니 같이 가볼까? 그러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세상에 서로 끌어안고 이거 김복준 형님. 네.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방식을 알았을 거야, 방법을? 예, 평상시에 아마 그 산간 지역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4H 교육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아이들이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아하. 저렇게 이제 그 옷도 연약하게 입고 이 숲속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네. 밤에. 그 경우에는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 성인들 같으면 가랑잎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군대 가면 배우지만 아하. 애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서로 끌어안아서 체온을 좀 높여서 하는 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끌어안아서 체온을 유지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사람은. 네. 그러면 이제 이 허기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허클베리 잎에 고여 있는 물을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 잘 받은 아이들이에요. 아하. 그 이파리에 고인 네. 그 물을 먹으면서 허기와 갈증을 견뎠다고 네. 그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얘들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뭘까요?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장소에서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찾기 위해서 헤매다 보면 절대 못 찾아요.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 소진이 많아갖고 탈진해버리거든요. 아하.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거 딱 지켰어요. 네. 그 장소에서 그대로 머무르면서 꼭 끌어안고 아하. 그 물에 그 나뭇잎에 고인 물 먹으면서 네. 있었던 겁니다. 아하. 정말로 8살과 5살 야. 아이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침착하고 대견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44시간이 아니라 44년 같았을 거예요. 부모님 얘기와 수색대 얘기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volunteers and the local people, my friends and family, people I've never even met before in my life, local businesses. Man, they put in so much effort and time and just made my heart glow. I thought we heard someone say dad, and so then we called out again and they said, yes, we're right here. Dad told us whenever we get lost, we should stay in the same spot. If we move around and people find us, it'll be a lot more trickier than. 아, 정말로요. 그런데 이 언니가 역시 대견스러운 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희가 알아봤더니 동생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5살이니까. 언니 무서워. 그러니까 이 언니가 캐롤라인, 우리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울음도 그치고 그리고 동생을 안정시키려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대요, 세상에. 이런 언니 때문에 정말 발견하는 데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침착하고요. 현명한 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용감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저런 현명한 대처가 더 어려웠을 텐데 네. 아마 언니도 무서움은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치. 곰하고 마운틴 라이언이 자주 출몰한다는 거예요. 곰이 아니더라도 짐승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그래도 자매끼리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동생이 울지만 나도 무섭지만 동생을 보듬어주고 용기를 주려고 했던 언니의 그 침착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동생도 울지만 언니가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라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정말 칭찬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순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족끼리 사랑을 했으니까 떠올릴 기억이 맞아요. 있죠. 매 맞고 뭐 이랬으면 맞아. 집에 가지 언니한테 말고 먼 데 그랬을 수- 갑시다. 맞아요. 네. 언니 나 집에는 돌아가지 않을래. 추워도 여기 있을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로 행복한 순간 언니 우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 행복한 순간 떠올려보자 했던 것 같고 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이 아이는 정말로 침착한 건 이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걸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다. 정말 똑똑하다는 것도 느끼는데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어린 아이들도 강해진다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맞아요. 맞지. 동생의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지쳐버리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지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이 탈진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언니가 보듬어줬고 동생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엄마 아빠이자 하늘과 같았을 거예요. 또 언니도 네. 어린 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다. 네. 평소에 굉장히 해맑았을 텐데 위기 상황이 닥치고 내가 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나오지 않던 초인적인 힘이 더 발휘된 게 아닌가, 더 분명하게 그 행동 지침을 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번 이 일을 물론 바다 건너 미국 일이지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런 실종 사건이 있을 때는 경찰과 이런 당국의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열심히 나서서 그렇게 해주신 분도 고맙고 저 아이 말 중에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뭘까요? 언젠가 아빠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믿음. 네, 그 믿음. 아빠는 그런 존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에 계신 아버지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